만약에 신분증이 조금 의심스럽다, 정확한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한번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후에 이를 수정하거나 다시 쓰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 다른 상대방이 그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잘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등기부 등본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보세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 직접 발급을 받아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간혹 이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을 위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위조를 하는 경우, 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 동호수, 지번, 지목, 면적 이런 부분들을 건축물 대장상 기재된 정보에 따라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보고 기재를 하셔야 되는 것들은 그 소유권, 소유자, 그리고 혹시 을구의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정보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우선 매매 계약이니 소유자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있는 그 가구에 나와 있는 소유자와 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그 매도인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이를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그 소유자 이름이 나오고 주민번호가 나오고 주소가 나와요. 그래서 신분증을 보고 매매 계약 당일에 나온 그 매도인의 신분증을 보고 이를 비교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을구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대출 금액을 공제하기로 했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공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매매 계약 당사자로 나온 그 상대방의 그 신분증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꼼꼼히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연령대가 맞는지, 그리고 그 신분증에 적혀 있는 주소와 이제 매매 계약서에 작성된 주소가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신분증이 조금 의심스럽다, 정확한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1382 또는 민원24를 통해서 신분증 위조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라고 볼 만큼 이렇게 어린 분이 나왔다면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는 뭐 배우자다, 나는 뭐 친구다, 나는 뭐 가족 동생이다, 뭐 부모다 라고 하면서 불쑥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모르잖아요, 그분이 진짜 그런 관계에 있는지. 그래서 이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위임장 내용 문구에 확실히 이 매매 계약 체결, 뭐 잔금, 수령 이런 거에 대한 사항들을 모두 위임을 받았는지 꼼꼼히 그 문구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도인의 그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그 위임장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임인의 신분증, 수임인의 신분증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시고 사본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연락처를 꼭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연락처, 상대방의 연락처로 꼭 전화를 하셔서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거 알고 있느냐, 그 대리인에게 위임을 한 것이 맞느냐 이렇게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발급한 3개월 이내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매 대금과 임대차 보증금 그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라는 것인데요. 의외로 그 실수를 많이 합니다. 공을 하나 뺀다든지 공을 하나 더 붙인다든지 아니면 월세에 있어서 그 금액 자체를 오기가 난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를 근거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확하게 공의 숫자, 글자의 모양을 정확하게 보시고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재를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위약금 특약에 대한 규정을 기재하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전에 계약금에 대한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때 계약금 상당의 금액을 내가 당연히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 특약을 꼭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 상대방에게 기책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 금액은 계약금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는 문구를 기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기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빠져 있거나 아니면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내가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도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계약금과 잔금만 있는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언제든지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계약금 해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도금이 있는 경우 중도금을 납입받은 이후에는 그 계약금 해제, 계약금 계약에 의한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계약을 꼭 유지하고 싶은 더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요인이 있다면 그럼 중도금을 넣어서 계약을 상대방이 해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도금을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상대방이 중도금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거나 이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요. 공인중개사를 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그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그 일반사항, 세부사항을 기재한 서류인데요. 반드시 중개할 때 이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고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 사항들과 현재의 그 상황이 일치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면적이라든지 위법 건축물 여부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증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중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공제보험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공제보험 증서를 받으셔서 내가 체결하는 그 계약 기간 동안 공제보험이 적용되는 기간인지 공제보험이 들어있는지 이런 걸 꼭 확인을 하시고 사본도 챙겨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미리 협의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계약서를 쓸 때 그 정보를 기재하는 란이 있어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정보를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요. 위 각 정보는 각자 당사자가 스스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두 타이핑을 하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직접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건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내가 찍은 것이 아니다. 내가 체결한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어요. 당시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증거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이런 증거들이 꼼꼼하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공인중개사분이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능한 본인이 다 찍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면 그 위조 방지를 위해서 간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해두시는 겁니다. 특약으로 기재할 부분들이 은근 많이 있습니다. 도배 장판은 언제까지 누가 해주기로 한다. 그리고 애완동물은 기르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잔금 치르기 7일 전까지 매수인 명의를 누구를 할지를 정한다. 그리고 이 계약은 매매 계약 당시 현 상태를 모두 확인하고 체결하는 계약이다. 누수, 결로, 곰팡이는 집주인이 잔금 전까지 모두 해결하기로 한다. 그리고 세금, 제세 공과금은 잔금일 전까지는 집주인이 모두 책임지고 해결한다. 이런 특약사항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 상가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심위에서 사소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주에 혹은 건물 이용에 특별히 문제되는 중요한 하자가 없으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런 문구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대출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집주인의 매도인의 협조를 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출 시 매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이런 문구를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등으로 잔금을 지급을 하실 때 그 잔금일 전에 한 일주일이나 10일 전에 반드시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해당 잔금일에 돈이 나오는지 대출금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잔금을 치를 때 현금으로 치를지 계좌 이체를 할지 수표를 할지 미리 쌍방과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덜업 현금이나 수표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상대방이 수표랑 현금으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수표를 타행 은행에 이제 입금을 하면 저도 그 금액을 받아서 다른 곳에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행 수표는 다행히 출금이 안 된다고 해서 매우 곤란했던 적이 있고요. 다행히 잘 넘어갔지만 어떤 경우는 계약이 파기에 이르거나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생존 법률에 관한 알찬 정보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